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목은 주신 제목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개 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드리고 나서 대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올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을 전망하고 진단을 해서 뭔가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희도 연구기관에서 작년에 올해 시장을 전망을 했는데, 이게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까지 같이 겹치면서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진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만을 보면 아까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 송윤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좋은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건 하지만 진짜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일주제는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조금 키워서 우리 국가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코로나는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박노 장관도 1, 2년 내에 종식되지 않을 거란 얘기도 했고 WHO에서는 이전과 같은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경제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주택시장에 나오고 있는 규제 정책에 특징들은 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흐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오르는 것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요.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의 이런 양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코로나19라는 게 정말 단기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위험은 없는 건지를 한번 저는 화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주택시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주택시장의 모습이 아까 합리적인 가격의 상승과 합리적인 가격의 하락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의 변동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시장은 누구나가 다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건전한 주택시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4월 말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30가지 정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이번에 7월 달에 나온 대책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자리가 어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리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면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솔루션을 같이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경제는 저성장이라는 거에 누구나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파란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10%의 고도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성장률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3%에 못 미치는 2%대의 저성장의 기조로 우리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우리는 3만 부를 달성을 했고 이제 4만 불의 국가로 가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됐을 그럴 올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7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1,100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1,300만 명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왠지 주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망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구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염병의 경험은 사스와 메리스가 있습니다. 사스와 메리스가 과연 그리고 코로나19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고 변이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한 부분인 주택시장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1일 50명 내외로 조금 소폭 줄어든 것 같기도 하지만 팬데믹이 선언된 이유인 거고 백신 개발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백신 개발은 앞으로도 언제 나올지에 대한 묘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당초에 4월에 코로나가 발발이 되고 나서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3.3%에서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월 달에 더 낮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선진국에 의존되어져 있었고 신흥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기반해서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올 한 해가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 그래프는 빨간 그래프,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2%밖에 하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낙관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집계를 한 이후로 마이너스 세계 경쟁을 경험했던 적은 2009년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1998년 IMF 때 그리고 198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외에는 우리 경제의 역사상 마이너스를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가 동시에 마이너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사실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우리 사스와 메리스가 있었던 과거의 우리 시기에서도 우리는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위험하고 위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4월달 이후에 4월달 각 세계 전망 기관들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다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6월 달에 돼서 더 낮은 수치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당초 지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마이너스 2%이지만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6월 경제 동향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하얀색 부분들은 2월 달 산업 동향이고 그 당시에 모든 경제 지표들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일정 부분들 소비 판매라든가 설비 투자 부분이 붉은색으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정부가 재정 부분들을 투입하면서 경제를 일정 부분들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경제 지표들은 투자부터 시작해서 소비 판매까지도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시장을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거시 지표를 볼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경기순환 시계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거시를 10개의 지표로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4개의 그 분면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붉은색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연두색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시 지표가 나쁘지 않았었고, 특히 세모로 되어 있는 분은 건설 기성액입니다. 2017년도에 건설 경기들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 건설 기성액이 이제 상승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고,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거시경제 지표들은 계속 둔화되고 하강되면서 좋지 않은 국면이었었다라는 것들을 읽으실 수 있고요. 지금 4월 기준으로 보시면 모든 대부분의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붉은 분면에 존재하면서 더 깊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그럼 지금 우리의 그 주택 시장의 앞날에 대한 것들,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방어하기 위해서 수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선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의 주택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2번의 그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2번의 안에는 주거복지 로드맵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재생 로드맵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대한 대책도 있고, 또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 대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트랙이 수요에 대한 관리 대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그러니까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수요 관리 대책은 처음에 2017년 6월 19일 날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책의 시작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때부터 이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서 2016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 말기의 대책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도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2017년 6월 19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들이 추가 조정이 돼서 나왔고, 2017년 파리 대책,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2019년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하면서 10월 달에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2월 16일 대책, 그리고 올해 2월 20일 대책에 이어지기까지 수요 관리 대책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 지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규제 지역마다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아이템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정리한 거기는 하지만 지금 투기 지역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출, 세제, 전매 제한, 기타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규제의 레벨이 다 다르고, 이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는 정책을 이해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2월 20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그 대출 규제와 조세 규제는 더 강화되는 기조에 이르게 되고요. 2월 20일 날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시장에 있어서의 정책 목표의 달성은 묘연했기 때문에 6월 17일 날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6월 17일 날 대책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의미와 그리고 그동안 민간 시장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임차 시장에 좀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부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실질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온 것들이 지금 그 이후에도 시장이 크게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고 나서 10월 11일 날 보완 대책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 때 그러면 모든 지역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지역들은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들도 이 정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 주거복지 정책들도 강화하고 있고 그거에 못지않게 이제 가수요 투기 수요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이런 정보는 차라리 없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더 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일단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그 빨간 그 그래프 도트가 있는 빨간 그래프가 서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냥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쪽의 가격지수 그래프들입니다. 가격지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대책이 나왔을 때 가격이 주춤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조금 다시 오르거나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책이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들은 주간 단위로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 20일 날 대책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는 보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멈추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6.17 대책이 나오고 나면서 다시 6.17 대책이 나오기 바로 전부터 다시 이제 조금 조정이 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돌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마다 지금 다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특정 지역, 특정 단지만의 가격 흐름들을 보고 그것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그냥 조사할 수 있는 시세들을 보고 가격 시장의 진단들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쩌면 시장을 오도해서 과하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6월 들어서는 하락세였던 것들이 상승세 그리고 상승폭 확대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강남에 있는 가격들의 주간 그래프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경기도와 성남, 과천, 광명 지역 단위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그 지역 단위 그리고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 그리고 이게 오래된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수치로 해석을 해서 다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더 국지화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책이 나오게 되면 가격 변동성은 당연히 커집니다. 문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집을 팔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자유로운가? 규제가 많아지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그래프 선은 매매 거래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거래가 크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라든가 이런 변동치에 의해서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고 주거이동이 자유롭지 않은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몇 개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되어진 가격 변동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30대가 집을 엄청 많이 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원래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보면 30대에서 50대가 매매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파란 그래프, 그 초록색 그래프는 저 위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는 올 4월 매매 거래에 있어서 연령대별 비중인 거고 파란색 그래프는 작년에 그 매매 거래 비중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30대, 40대가 원래 많이 거래를 합니다. 주요 구매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고 최근으로 올수록 그 30대, 40대가 매매 거래하는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기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집을 마련하거나 이래야 되는 가구인데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서울을 보시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60대 이상, 70대 이상이 전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대출 기반 가구와 대출 기반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 간에 지금 규제에 의해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수요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짜여진 자산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들에게는 필요한 금융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1989년부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점선 부분하고 전국 주택가격과 서울 주택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같이 보여준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기, 그 다음에 비규제기,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기 그 1990년대 그 언저리에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낮았던 지역에 우리나라는 100만 호 공급 계획에 200만 호 공급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던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가 없으면 물가 상승률 전도에 연동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들이 유지가 되지만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 그 물가 경제 성장률과는 연동 다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질 수 있고 지금 규제가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을 과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건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집을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 규제 중에는 저는 필요한 규제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그리고 2014년 서울 수도권의 가격들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를 보시면 비상식적으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올라가는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 정책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규제 정책 중에서는 이건 좀 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작동되기 어려운 좀 그런 규제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4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시작이 될 때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인식 수준을 이제 공급하시는 공급자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뭐 학계 그리고 연구계 다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을 때 한 50% 정도가 좀 규제가 좀 많은 것 같다. 이게
6월달, 7월달 대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제가 조금 무겁다라고 하는 인식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송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거운 규제는 그리고 조금 과한 규제는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역대 정부에서도 저는 다 추구했다라고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정한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투기 근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틀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도 가지고 가야 될 목표라고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쓰고 있는 정책 수단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은 크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당한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알고 있는가? 정책은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 정책들을 추진했어도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5가지 측면에서 대출 규제부터 공급 방식 규제까지 규제를 좀 나눠봤더니 크게 한 8가지, 9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은 이 5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좋은 정책일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효과성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내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수용하고 앞으로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규제들도 있었고 거래 규제 부분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용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거래 규제가 그동안 분양권의 단타성 거래에 의한 프리미엄을 받고 했던 분양권 전매에 의해서 굉장히 분양시장에 혼탁되어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기반적인 그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수단에 대한 것들은 일정 부분 조금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대출 규제에 대한 것들은 저는 지금 더 강화되고 있고 일정 부분에 되고는 있지만 실수요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거를 조금 더 이동하고 싶은 수요들에 대해 있어서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적정한지 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일정 부분 세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세제 강화해야 되는 기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주택가격은 시세가 오르는 듯한 이런 착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장기화될 수 있을 경우에 우리 지금 사회에 미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놓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의 그 생각을 하고 앞으로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보지만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이런 팬데믹은 있었던 적이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 많은 세계적인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이 팬데믹 사례인 거고 이 당시에 팬데믹이 과거에 있었을 때는 모두가 다 2차 확산이 있었고 한 1, 2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바꾸게 될 우리의 그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 관광업이라든가 운송업 쪽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시장에 안 느껴질 뿐인 거고 이 부분에서 같이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방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상화들이 필요한데 유독
그 정부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주택 산업만 배제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주택 투자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이거는 규제에 의해서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추정을 해봤을 경우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주택 투자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으로 주택 투자가 조금 더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게 되면 올해 주택 투자는 작년 대비 조금 많이 감소를 해서 한 70조에서 75조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택 투자가 줄었을 경우에 그럼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고 그동안의 주택 투자가 그 GDP 성장 기여율에 기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것은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IMF가 예측하고 있는 2%대도 아니고 1%대의 경제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70조에서 75조 원의 주택 투자로 감소하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 투자의 감소 이것이 이어져서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가격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그 규제 정책 강화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오는 경제적인 연동성까지도 같이 조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한 30개 정도의 전략 과제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있어서 우리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택시장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이 4월 달만 해도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왠지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앞으로 닥칠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에서는 가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가 아니고 적정한 건전 수요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수요를 억제하는 굉장히 과도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대출 조세 중심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완화 정책과 지금 거래가 일정 부분 일정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듯한 것들이 보이지만 적정 거래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그리고 분양주택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실질적인 분양주택의 물량들은 감소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임대주택으로 어떤가 해서 전체적인 스탁을 맞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민간금융이 많은 제약에 의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금융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금융 제공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 활동들이 가능해질 수 있고 주택 사업자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지만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 사업자에게 지금 걸려 있는 그런 규제들이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각 6개씩 세부 전략 과제들을 조금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4월 달에 했을 때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완화는 조금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이번에 7월 17일 날 대책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가구에는 일정 부분 부부 합산 소득이 조금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가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에 대해서의 금융 지원들은 막힘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 번째 보시면 분양주택의 취득세가 이중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 먼저 주택건설 사업자는 그것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소유권이 소유자에게 입주자에게 넘어갈 때 동일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양주택 하나에 똑같은 이중적인 취득세가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저기 이중과세 되고 있는 부분을 한쪽을 빼서 입주자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취득세를 제가 좀 없애주면 분양가가 낮춰질 수 있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1주택자 보유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보유세 증가에 대한 것들의 그 정책 목적을 가져가다 할지라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확충,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지금 2008년도에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 부분들을 조금 정정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금융 위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공적금융이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주거 위기 가구 그리고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이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될수록 더 많이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금 허그에서 하고 있는 허그의 분양 보증에 의한 그 가격 통제 부분들은 정상화시켜서 가야지만이 민간 시장에서도 작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사업자에게 걸려 있는 여러 가지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해야 되는데, 특히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코로나19의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상가 공실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라든가 상가의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도심 내 상업지역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복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비율, 상업용도를 10%까지 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의 목적과 도심 내 비어가고 있는 오피스와 그 상가들의 공실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상업용도의 상업을 짓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비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를 주거용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용도 용적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 정책들에 대한 조닝 제도를 전향적으로 대도시에 맞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도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합의할 수 있는 담론적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을 함께 설계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사실 국민들이 정책을 믿고 따라야지만이 그것들은 유지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과연 실수요와 투기꾼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실수요로 보고 있고 누구를 투기수요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집은 우리는 1세대 1가구 1주택 이 원칙에서 예전부터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1세대 1주택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과, 만약에 이 시장에 1주택자만 있다면 임대주택은 과연 누가 다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우리가 육성해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이 임대주택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벌어지는 게 과연 주택시장만의 문제인가를 저는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던 0%대의 금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M2가 3,000조가 넘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 주택시장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지금 불가피한 경제 위기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부동산 정책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은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잉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 건가? 아니면 주택시장으로 오는 과잉 유동성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답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전한 수요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시장은 건전한 수요만으로 유지되고 작동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수요인 것이 아닌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수요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건전한 수요자가 굉장히 상대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제에만 모두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요가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급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7월 10날 대책에서 주택 공급 TFT가 만들어졌고 모든 채널을 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기대해보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충분한 공급 기반을 갖춰서 건전한 수요 속에서 가격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호체계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정부와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